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폐쇄적인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참 많죠. 오늘 다룰 사건은 과거 일본의 한 폐쇄적인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시골 특유의 폐쇄성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951년 1월 9일 밤 2시경 오사카 키타야시모무라의 한 과일 가게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곳은 주민 약 200명 정도가 사는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원인 불명의 이 화재로 가게는 모두 불타버렸고 화재 현장에선 가게 주인 A씨와 아내, 아들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엔 생후 7개월인 막내 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막내 아들은 가게 근처에 살던 청년이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출한 아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엔 무언가에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이죠. 살아남은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처가 깊었던 탓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머리를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사건성이 있다는 의미였기에 경찰은 서둘러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시신의 폐에는 그을음이 없었습니다. 이는 즉 범인이 일가족을 죽인 후 화재를 일으켰다는 의미인데요. 또한 시신에선 수면제나 마취제 등의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개골엔 둔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무거운 둔기였던 모양인지 두개골이 파손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또한 범인은 피해자들의 경동맥을 잘랐고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화재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사건이었기에 오사카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밥솥 근처엔 손도끼가 놓여져 있었고 혈흔이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집 입구에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 지렛대가 놓여 있었다. 범행이 발생한 날 밤 A씨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시신엔 어째서인지 식용유가 뿌려져 있었다. 경찰이 알아낸 정보들이 다소 단편적이었다 보니 이들은 주변 주민들에게 사정 청취를 하며 탐문 수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골 마을은 폐쇄적이고 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하기 마련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키타야시모무라 역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폐쇄성과 결속력이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수사본부가 설치된 후 마을엔 매일같이 30명 이상의 형사가 와서 주민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을 답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외지인을 꺼리는 폐쇄적인 농촌마을 특성상 이들은 결국 형사들이 질문해도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일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마을 사람들이 수사에 비협력적이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의 다른 마을에서도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경찰이 이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경찰은 무능한 집단이라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40-50년 전쯤 이 마을의 촌장이 아내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사건의 진상에 대해선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촌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마을 주민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에 따라 장시간 구속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탓에 농작물을 관리할 수 없었던 마을은 결국 수확량이 평소와 비교해 반 이하로 떨어졌기에 경찰에 대한 불신과 큰 원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경험한 마을 청년들은 원한을 가진 채 성장해 시간이 흘러 마을의 높은 지위에 앉게 되었고 사건을 들쑤시고 다니는 경찰이 싫었던 것이죠.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은 사건을 묻어두고 싶다, 경찰 조사는 귀찮을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경찰 수사 외에도 약 100명 이상의 취재진이 마을에 난입해 온갖 사진을 찍어가고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조용했던 마을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지인인 마을 사람들의 협력이 없었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500명가량으로 이 중 80명가량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유력한 증거도
증언도 없었죠. 그러던 와중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한 신문사가 사건 관련 인물 중 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를 접한 경찰 역시 해당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는 모른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결정적으로 증거가 없었기에 결국 다음날 귀가 조치되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주민들의 비협력적인 태도로 인해 경찰은 아무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오사카 지검은 현장 상황을 볼 때 범인은 단독범 혹은 많아봤자 2명으로 둔기 혹은 날붙이로 약 30분에 걸쳐 한 명씩 차례대로 살해했을 것으로 추리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정황상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범인인 것으로 보이죠.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955년 7월, 일본의 경찰법이 개편되면서 오사카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개편 당시 쿠로야마 사건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대 사건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개편이 끝난 후 경찰은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데다 주민들 역시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에 중요 정보나 증언을 얻을 수 없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점점 시간이 흘러 15년 후인 1966년 1월 9일 공소시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를 맞이했을 당시 쿠로야마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 제1과는 목격자도 없고 조사에서도 유력한 증거나 증언이 없었던 것이 분하다. 범인은 아마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한 단독범으로 추측되며 한 가족을 몰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견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폐쇄적인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범죄 후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 제도. 일본은 살인죄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된 것은 2010년 4월의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1995년 4월 이전 사건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나마이 미치에. 그녀는 삿포로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몸이 무척 약했던 탓에 늘 병치레를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봤고 그 덕에 미치에 씨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어머니와는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집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한 신용금고의 은행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24살이었던 그녀는 출퇴근에 늘 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1990년 12월 19일, 홋카이도의 겨울답게 이날은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무렵 미치에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전근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출근 준비를 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미치에 씨는 지각을 할 것 같다며 허겁지겁 집을 뛰쳐나갔고 그 뒷모습은 어머니가 목격한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미치에 씨는 다행히 은행에 잘 도착해 근무를 시작했고 이날 저녁 8시 무렵 일을 끝마치고 퇴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녀는 회사 동료와 함께 은행을 나섰고 오오도리역 앞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여기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지만 늦은 밤이 되어도 어째서인지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미치에 씨는 여지껏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외박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미치에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는 집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새로 쌓인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가 집 앞을 지나갔나 싶은 생각에 발자국을 따라갔고 이 발자국은 집 옆 공터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미치에 씨가 쓰던 모자를 발견했죠.
어머니는 어째서 딸의 모자가 이런 곳에 있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에 모자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모자가 발견된 곳엔 다른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훗날 조사 과정에서 미치에 씨가 출퇴근 당시 사용하던 가방을 누군가가 눈 위에 놓아두었던 흔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치에 씨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12월 22일, 그녀는 자택 근처 민가의 처마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집 근처였음에도 그녀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누군가가 잔뜩 쌓인 눈더미 속에 그녀의 시신을 숨겨두었기 때문이죠. 부검 결과 미치에 씨는 목을 포함한 여러 부위에 날붙이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발견 당시 옷은 다소 헝클어져 있었으며 발견 장소를 고려했을 때 정황상 퇴근길에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견 지점 근처에선 그녀의 가방은 물론 신발, 옷가지 등 여러 소지품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소지품 등으로 볼 때 미치에 씨가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려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범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 발생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기에 어머니는 자신이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나게 괴로워했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울며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있었더라면 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면밀한 수사 끝에 이내 한 남성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은 나가타 료우지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사건이 발생한 12월 19일 이후로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자취방에 출동해 안을 확인했지만 나가타는 없었고 단지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쓴 메모만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잡히지 않도록 도망치겠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나가타의 지문을 채취했고 이윽고 나가타가 범인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발견된 미치에 씨의 소지품 중 가방 속에 있던 예금 통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 지문이 나가타의 지문과 일치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미치에 씨를 살해한 범인이 나가타라는 것을 확신, 체포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 나가타 료우지라는 인물은 공장이나 음식점 종업원 등의 일을 하던 남성으로 미치에 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그녀의 2년 후배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동급생에 따르면 나가타는 평소엔 무척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지만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둘이 같은 고교 출신이었다 보니 모종의 관계였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둘은 그다지 면식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나가타의 행적을 조사하던 도중 그가 지인과 접촉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건 직후인 12월 20일 밤 당시 나가타는 친구를 찾아가 나 어딘가로 떠날게 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날 새벽 3시엔 지인 여성에게 크리스마스에 뭐 만날 것 같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며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나가타는 행적을 감췄고 이내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의 지명수배 이후 목격 제보가 일본 전국 각지에서 쇄도했지만 신뢰도가 있는 정보는 그다지 없었고 수사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해결 사건을 다루는 한 TV 프로그램에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를 한 것은 나가타의 지인인 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 후인 1997년 나가타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즉 나가타는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증언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타는 잡히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윽고 2002년 2월경 미치에 씨의 아버지가 병으로 타계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도 침대에 누워 그 새끼 라며 딸을 죽인 범인을 원망했다고 하네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사건 해결을 위해 200만 엔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결국 나가타는 잡히지 않은 채 2005년 12월 공소시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가타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없어졌지만 어머니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범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젠 자신뿐이라는 생각으로 나가타에게 무려 1억 340만 엔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엔 변호사 비용 등 다소 큰 금액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언론이 미치에 씨의 어머니에게 소송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만약 범인이 경찰 앞을 걸어간다 해도 이젠 형사 책임이 없으니 체포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소송을 걸어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08년 3월 법원은 나가타가 살해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고 나가타에게 7,500만 엔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본 내에선 2010년 폐지되었지만 나가타의 공소시효는 그 이전이었다 보니 형사 책임이 사라진 상태였고 그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치에 씨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딸이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저는 따뜻한 방에서 느긋하게 지냈던 걸 생각하면 딸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범인은 공소시효라는 법에 보호되었는데 정작 저희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 버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윤회나 전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모녀지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번엔 반드시 딸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미치에 씨의 어머니는 현재 86세지만 여전히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범죄 피해자 유족의 슬픔을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치에 씨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의 체포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01년 10월 27일) 토요일, 이바라키현 히가시 이바라키군 오가와마치, 이곳에 살던 남성 오오타카 타모츠 씨가 그의 자동차와 함께 실종됩니다. 그의 실종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틀 후인 10월 29일 월요일이었는데요. 평소라면 회사에 출근했을 시간임에도 그가 무단결근하자 회사 상사는 걱정되는 마음에 오오타카 씨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동생은 혼자 살던 오오타카 씨의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집 현관의 유리문이 깨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한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여동생이 발견했던 현관 유리문은 여기저기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실내에선 대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거실의 카페트엔 직경 40cm가량의 큰 핏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혈흔은 거실에서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고 혈액 분석 결과 실종자인 오오타카 씨와 같은 A형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실내에선 오오타카 씨를 제외한 2명분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 바깥으로 연결된 전화선은 절단된 상태였으며 주차장에 있어야 할 오오타카 씨의 자동차 역시 사라져 있었죠.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한 경찰은 11월 1일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7주가 지난 12월 20일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센다이역 서쪽 출구의 주차장에서 차량 위에 10cm 이상 눈이 쌓인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미야기현 경찰은 처음엔 단순히 방치된 차량으로 생각했지만 절차에 따라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이 차량은 오오타카 씨의 자동차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트렁크 내부에는 비닐 시트가 깔려 있었으며 여기엔 대량의 마른 핏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 문은 전부 잠긴 상태였으며 뒷좌석엔 낡은 신문지가 남아있었고 조수석엔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비닐봉지는 오오타카 씨가 살던 집 근처에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앞문엔 무언가와 접촉했던 모양인지 파란색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오오타카 씨가 사건에 휘말렸거나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목격 정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모은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실종으로부터 며칠 전 아침 5시경 매일 이곳을 지나던 한 신문 배달원은 오오타카 씨 집 앞을 지나가던 도중 다소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곳은 새벽 시간대엔 좀처럼 차를 보기 힘든 지역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평소엔 본 적 없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신문 배달원은 이를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실종 당일 새벽 10월 27일 우유 배달원이 오오타카시 자택 근처를 지나던 도중 평소라면 불이 꺼져 있을 시간임에도 현관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오오타카시의 자택에는 사라진 물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금전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를 추적한 결과 실종된 날로 추정되는 10월 27일 아침 9시 20분경 오오타카시의 계좌에서 현금 약 200만엔이 출금된 사실을 알아냅니다. 출금이 이루어진 장소는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한 ATM이었는데요.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돈을 출금한 인물은 남성으로 추정되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족인 오오타카시의 여동생에게 당시의 영상을 보여줬지만 여동생은 이 사람은 절대 우리 오빠가 아니에요 라고 단정지었다고 하네요. 또한 ATM에 기록된 당시의 영상에 따르면 범인은 비밀번호를 헷갈리지 않고 무척 자연스럽게 출금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신뢰의 혈흔을 고려해 볼 때 오오타카시에게 폭력을 가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조회했는데요. 데이터에 따르면 오오타카시의 자동차는 자택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후 히가시 이바라키군을 통과 미토시로 이동해 돈을 출금, 오후 무렵 후쿠시마현을 통과한 뒤 미야기현 센다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에도 센다이 시내를 주행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죠. 실종된 오오타카 타모츠 씨는 키 174cm, 74kg으로 꽤 체격이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996년 무렵 이바라키군 오가와 마치로 이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히가시 이바라키 미노리마치의 금속 부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직장에선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고 굉장히 온화한 성격으로 다툼이나 문제를 일으킨 일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어머니와 누나를 지극히 병간호하는 등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의 마지막 목격 정보는 10월 26일 직장 근처의 파친코 가게에서 파친코를 즐긴 후 밤 9시 30분 가게를 나온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실종 및 납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히 계획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방문 당시 여동생이 발견했던 현관문의 유리엔 접착 테이프가 부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유리를 깰 때 파편이 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리를 깰 때 소리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화선을 끊는 것은 물론 접착 테이프나 실내, 차량에서도 범인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는 초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계획적인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계획성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납치를 실행한 날이 토요일 아침이라는 것 역시도 치밀함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는 출근 때문에 발각되기 마련인 월요일까지 최소 이틀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적금 통장을 훔쳤지만 정작 인출하지 않았던 것은 해약 과정에서 은행원과 접촉해야 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듯 이 사건은 굉장히 치밀한 부분들이 돋보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왜 하필 오오타카시였는가 인데요. 그는 원한을 살 성격은 전혀 아니었던 데다 오오타카시 정도의 나이라면 집에 아내나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범인들은 마치 그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마냥 아침 시간에 조용히 유리를 깨고 침입, 그를 납치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신문 배달원이 목격한 모르는 자동차가 있었다는 증언은 이들이 이전부터 오오타카시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흙에는 박테리아나 미생물 등이 살고 있고 이들의 종류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초 자동차 발견 당시 만약 경찰이 자동차에 부착된 흙을 이 자동차가 대략 어디를 경유했는지 어디에 주차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범인들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도 추정이 가능할 테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초동수사 당시 바퀴의 흙까지 채취할 정도의 면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반년 전인 2001년 5월 18일 치바현에서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키네부치 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타카시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1. 피해자가 실종된 후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자택에 혈흔이 나와 있었고 2. 사건 이후 실종자의 차량이 발견된 점과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3. 범인의 지문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던 점을 보면 굉장히 흡사하죠. 다만 오타카시 사건의 경우 ATM에서 돈을 인출한 것과 달리 이 사건은 범인이 안경과 마스크, 모자를 쓴 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적금을 해약 350만엔을 출금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사건에 흡사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 보니 이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단순한 모방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두 사건 모두 너무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기에 어쩌면 범인은 두 명이 아닌 조직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고 하네요. 과연 오타카시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범인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가끔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 실제라기엔 다소 어처구니 없는 전개가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모리 타케미츠. 오사카에 살던 이 남성은 이력이 좀 특이한 편이었는데요. 그는 1978년부터 약 5년간 경찰로 근무한 후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퇴직한 뒤 교도관이 되어 약 16년간 오사카 형무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꼼꼼한 성격에 근무 태도는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관 근무 중 한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에겐 이혼 경력과 더불어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붓아들과 아내, 본인을 포함한 3명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이후 장성한 아들은 결혼을 했고 아들 부부 사이에서 손주도 태어났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 없는 가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의붓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몸이었음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이 여성들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거나 친구 이름으로 빚을 지는 등 이성관계도 금전 문제도 결코 깨끗한 인물이 아니었죠. 이런 생활이 지속된 끝에 의붓아들의 빚은 2천만엔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빚이 많음에도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집에도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의붓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인지라 새아빠인 모리 씨는 그의 빚 중 500만엔가량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모리는 아들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큰 금액을 떠안았으니 모리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모리는 자신의 며느리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당시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메모에 적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녀는 냉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달이다. 달을 비추는 태양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그의 감정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며느리에게 결혼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난이 아니었는지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혼하자는 말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전인 2001년 11월 그는 며느리 집으로 느닷없이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헤어질 테니까 너도 남편이랑 이혼해라. 당연한 일이지만 며느리는 모리의 이런 태도에 공포를 느꼈고 이후로도 모리가 집에 찾아오면 도어 체인을 걸어 잠근 후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리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며느리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남편과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기에 며느리는 자신의 지인에게 남편 빚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준 시아버지가 계속 붙어다닌다 라며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모리의 스토킹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 가서는 너네는 부부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야. 평생 원망할 거야. 내가 너네한테 해준 걸 잊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건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02년 2월경 결국 집세 체납은 물론 모리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견디지 못한 이들 부부는 오사카시 히라노크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친척들에겐 자신들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모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는 500만엔의 연대 보증인이었기에
의붓아들 부부가 갚지 않은 500만 원에 대한 빚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모리는 의붓아들에게 몇 번이고 전화해 지금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것은 물론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에서 주민들에게 수소문하는 등 의붓아들 부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결국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02년 4월 14일 오사카 히라노쿠의 한 방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즉시 출동, 화재를 진압했지만 안타깝게도 실내에선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리의 며느리와 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의 사인이 화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이들을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질렀던 것이죠. 먼저 며느리의 사인은 질식이었으며 범행 도구는 며느리가 키우던 개의 산책용 목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의 사인은 익사로 욕조에 빠뜨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키우던 강아지 2마리도 화장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현장 조사 결과 며느리의 옷을 풀어헤친 흔적은 물론 실내를 뒤진 흔적도 있었지만 정작 돈을 가져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이를 위조 공작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가장 처음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의붓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의심한 이유는 그에게 많은 빚이 있었고 아내를 두고 많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기에 이를 계기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아내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화재 사건 당시 그는 불륜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가게의 CCTV에도 찍혀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의붓아들의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시아버지인 모리였습니다. 그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모리는 평소 며느리에 대한 연애 감정을 지속적으로 어필했지만 거절당했던 데다 아들 부부가 모리로부터 도망치듯 이사를 갔던 점, 의붓아들 때문에 빚 독촉 전화가 모리에게 왔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끝끝내 아들 부부의 집을 발견한 모리가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범행 당일인 4월 14일은 용의자인 모리가 쉬는 날이었던 데다 그에겐 의붓아들과 달리 알리바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모리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모리는 정황상 무척 의심되는 인물이었지만 아쉽게도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후 사건 발생으로부터 1개월 반이 흐른 후 모리의 아내가 하루빨리 자수해달라는 메모를 남긴 채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남편인 모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후 사건 발생으로부터 7개월 후인 2002년 11월 경찰의 수사 끝에 모리가 체포됩니다. 이들이 모리를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 증거란 화재 현장 계단에 설치된 잿더리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였습니다. 당시 잿더리엔 72개 피의 담배꽁초가 있었기에 경찰이 필터 부분의 DNA를 채취, 분석 및 대조한 결과 이 중 한 개 피에서 채취된 DNA가 모리의 것과 일치했던 것이죠. 이는 즉 모리가 주장한 현장에 간 적 없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수상한 정황들이 발각되는데요. 사건 당일 모리는 의붓아들이 어디 사는지 찾으러 갔다고 증언했지만 정작 어디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서 모리와 닮은 인물을 봤다는 증언이나 그의 차종과 같은 차량을 봤다는 목격 증언도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범행 발생 시각에 모리는 어째서인지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던 데다 아내에게 자동차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되어도 태우러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듯 수상한 정황이 한둘이 아니었다 보니 검찰은 모리가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며느리와 더불어 빚도 갚지 않고 말도 없이 잠적해버린 아들 부부에게 분노한 것을 범행의 동기로 보고 그를 기소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의 판결까지는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최초 재판 당시 변호 측은 검찰의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 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모리와 아들 부부는 함께 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모리는 둘 다 흡연자였다고 하는데요. 모리는 이때 당시 며느리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용 잿더리를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안엔 모리가 피웠던 꽁초가 들어있었고 며느리가 이를 해당 잿더리에 털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이 주장대로라면 모리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의 DNA가 남은 꽁초가 현장 계단 잿더리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현장 주변에서 차량이 목격된 이유는 모리가 아들 부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재판장은 이를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모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변호 측은 무죄라며 각기 항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에선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중대하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라며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 측은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 절차를 밟았고 2010년 4월 상고 결과 1심과 항소심 파기 후 재심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형 판결이 나온 사건의 재심은 일본 사법계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재심을 선고한 이유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범인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범행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끈 것이나 동기에 대해서도 왜 모리가 범인인지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 부족하다 라는 말과 더불어 DNA가 추출된 담배꽁초 역시도 필터의 변색 상태를 볼 때 버려진 지 시간이 다소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 측의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재판부는 재떨이에서 발견한 72개 피의 꽁초 중 4개 피가 며느리가 피우던 담배였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4개 피에서 며느리의 DNA가 검출된다면 변호 측의 주장처럼 그녀가 모리에게 받은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다 안에 있던 모리의 담배꽁초를 같이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렇기에 만일 여기서 며느리의 DNA가 검출된다면 모리의 담배꽁초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지는 셈이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담배꽁초 72개 피의 DNA를 다시금 분석해야 했기에 변호 측도 검찰 측도 감정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증거품을 보관하던 오사카 경찰이 71개 피의 담배꽁초를 분실했던 것이 발각된 것이죠. 그것도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 즉 8년 전에 분실했던 것인데요. 증거물을 보관하는 수사본부는 24시간 경찰이 상주하고 있기에 제3자가 버렸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으며 경찰은 증거품과는 다르게 자료 정도라 생각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었다. 같은 크기의 상자를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었는데 헷갈려서 처분한 것 같다 라며 실수로 폐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6년 전인 2004년 1월 무렵 오사카 지검에 보고했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판결이 이길 거라 생각, 분실 사실을 비밀로 붙였던 것이죠. 즉,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런 증거는 필요 없어지기에 굳이 밝혀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변호 측은 모리 씨의 무죄가 입증될 것 같으니 증거품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만일 72개 피의 꽁초에서 며느리의 DNA가 검출되었다면 모리 씨가 무죄일 확률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유력 증거의 감정 없이 이루어진 재심에서 검찰은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 50명을 뽑아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한 뒤 담배꽁초를 수거 후 제출해 담배꽁초는 단시간에도 색이 변한다. 즉, 발견된 꽁초는 과거가 아닌 사건 직전 모리가 피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변호 측은 전문가가 만든 실험 환경이 아니며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중학교 여름방학 숙제 수준이라며 반론했죠. 또한 검찰 측은 모리의 신발에서 채취된 개의 털이 며느리가 키우던 개의 털과 같을 확률이 높다는 DNA 검출 결과를 첨부하며 모리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 측은 반대로 신발에서 채취된 털이 며느리가 키우던 개의 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 반론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 측은 모리가 범인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먼저 피해자인 며느리의 손톱에서 발견된 섬유 조직이 사건 당일 모리가 입었던 옷과 일치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현장에 남아있는 의문의 발자국도 모리의 발자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재심 결과 변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모리 씨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선 더더욱 모리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흉기가 된 개 목줄에 남아있던 피부 조직과 며느리의 옷에서 발견된 DNA를 검사한 결과 이 DNA는 모리가 아닌 전혀 다른 제3자의 DNA였던 것이죠. 결국 2017년 3월 2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모리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한편 범인은 사실 따로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목격 정보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 현장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인근 주민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에 따르면 수상한 사람들은 총 2명으로 한 명은 큰 체격의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 모자를 쓴 체구가 다소 작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남편의 불륜과 금전관계로 인해 원한을 가진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여전히 몰이가 의심스럽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사건의 해결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이사였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츠노다마이. 1982년 2월 12일생인 그녀는 당시 대학교 3학년생으로 도쿄도 미타카시에 살고 있었고 위로 오빠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평소 컴퓨터를 다루는 것과 게임이 취미였고 당시로는 드물게도 자신의 홈페이지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에도 게임과 관련된 책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2002년 11월 13일 자택을 나선 뒤로 돌연 모습을 감췄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가족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휴대전화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됩니다. 실종 당시 그녀는 검은 후드에 외투, 흑백의 운동화와 검은 가방, 워크맨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실종 경위와 실종자 수색 TV 프로그램에 나온 실종 경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공표된 실종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마이 씨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싸움이 붙었고 이를 계기로 그대로 가출한 뒤 실종됐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사건은 실종자 수색 TV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밝힌 실종 경위는 공표된 내용과 달랐는데요.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과 떨어져 나가노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암이 발견되어 나가노현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즉 마이 씨가 실종되었던 시기엔 아버지가 집에 없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마이 씨와 아버지는 사이가 무척 좋은 편이었기에 11월 14일 아버지의 수술 후 간병을 위해 나가노로 갈 예정이었고 미리 열차 티켓도 구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가지 실종 경위 중 어떤 게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실종 경위는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 다소 각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 이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당시 경찰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전파를 추적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전파가 발신된 곳은 자택인 미타카시에서 약 50km 정도나 떨어진 야마나시현 우에노하라의 산속이었던 것이죠. 외딴 산속에서 마지막 전파가 잡힌 것도 이상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전파가 잡힌 장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던 것인데요. 이곳은 폐건물이 무척 많은 장소로 젊은이들이 담력 시험을 오거나 좀도둑, 폭주족 등이 방문하는 것은 물론 악명 높은 오음진리교의 아지트였다고 합니다. 이런 장소다 보니 경찰은 이곳을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던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바깥보단 집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이 혼자서 방문할 만한 장소는 절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게다가 의문스러운 점은 만약 그녀가 아버지와의 말싸움으로 단순히 가출한 것이라면 굳이 이런 위험한 장소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자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종자인 마이 씨는 미타카시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우에노하라로 끌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녀의 실종으로부터 딱 2달 전인 2002년 9월 17일 당시 고이즈미 주이치로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회담을 가졌었고 이때 김정일은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었는데요. 물론 북한이 신뢰가 가는 국가는 아니지만 당시는 양국 간의 사이도 좋았다 보니 이때로부터 고작 2개월 지난 시점에 또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하는 경우 그 타겟은 주로 기술자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이지 이런 대학교 3학년생을 납치해 얻을 기술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녀는 현재 납북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키세키 노토비라 테레비 노치카라 라는 실종자 수색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종종 자칭 투시 능력자나 초능력자 등을 불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곤 했는데요. 당시 이 방송에선 마렉 시베도프스키라는 독일인 초능력자가 사건을 투시한 후 전화를 통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마이 씨는 남자와 함께 숲에 갔다. 그리고 숲에서 살해당했다. 가나가와현 츠쿠에 호수의 보트 선착장 주변에 있다. 사건은 가을엔 해결될 것이다. 이에 경찰은 그가 말한 장소를 수색했지만 마이 씨는 발견되지 않았죠. 이쯤 되면 아 뭐야 사기꾼이네 싶습니다만 2003년 10월 25일 이 마렉이라는 초능력자는 무려 자신이 직접 찾아보겠다며 독일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소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투시 능력으로 여기 있을 거라 말했던 호수에서 진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던 것이죠. 당시 TV 아사히는 이 일을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황급히 시신을 회수, 신원 확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시신의 치아 치료 흔이나 지문 등을 대조한 결과 이 시신은 마이 씨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묘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보니 비록 사건과는 관련 없음에도 미스터리한 우연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건으로부터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마이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여기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는 한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걷는 곳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밤길이었는데요. 근처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지금껏 잡히지 않았죠. 이 여성의 이름은 테라다 카즈코. 그녀는 효고현 쿠오베시 스마쿠에 살던 여성이었는데요. 대학생 시절 그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에 성공했고 부부 사이엔 2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테라다 씨는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콜센터에서 번호를 안내하는 일을 했었으며 출퇴근을 할 땐 주로 전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회사원인 남편, 고등학교 1학년생인 큰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2003년 2월 21일 금요일 밤 10시 40분경 당시 테라다 씨는 일을 끝내고 귀가를 위해 묘호지역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그녀는 지병이 있어 천천히 걷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 CCTV 영상의 일부입니다. 당시 그녀는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으며 왼쪽 어깨에 핸드백을 걸친 상태였죠.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약 5분에서 10분 후 사건 현장 근처를 걷던 한 남성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듯 다리에서 대량의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테라다 씨를 발견한 것이었죠.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테라다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결국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먼저 사건이 벌어진 곳은 묘호 지역 남쪽의 한 길가였습니다. 이 길은 동쪽으론 공원이, 서쪽으론 주택단지의 콘크리트 벽이 있었고 외벽은 대략 3m 정도의 높이였다고 하네요. 또한 이 길로 들어서기 위해선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야 했기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는 도로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길은 역으로 향하는 길목 중 하나였기에 열차 시간이 되면 통행인이 종종 있는 편이었지만 열차가 도착하지 않을 땐 그다지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즉 높은 벽과 어두운 공원에 더해 전철이 다니지 않을 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고 왼쪽 허벅지를 단 한 번 찔렸을 뿐
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처는 넓이 2cm, 깊이 8cm 정도였기에 흉기는 날 부분이 얇은 버터플라이 나이프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콘크리트 벽엔 테라다 씨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칼에 찔린 허벅지 부위는 지면에서 약 60cm 정도의 높이였으며 테라다 씨가 입고 있던 얇은 코트와 바지를 관통했다고 하네요. 정황상 범인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 갑자기 범인의 흉기에 찔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범인은 테라다 씨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으며 빼앗긴 가방엔 그녀의 지갑이 들어있었기에 경찰은 강도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품은 반으로 부러진 테라다 씨의 휴대전화와 그녀의 안경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현장 인근에서 다른 증거가 발견됩니다. 발견 장소는 현장에서 역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자전거 주차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테라다 씨의 가방 속에 있었던 여러 장의 영수증들이 바닥에 떨어진 채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5일 후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한 산림에서 유류품이 발견됩니다. 이 장소는 쥐이치멘 야마라고 불리우는 야트막한 잡목림으로 범인이 강탈했던 테라다 씨의 가방과 지갑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현금만 사라진 상태였으며 사라진 금액은 대략 7만엔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방과 지갑이 발견되었을 뿐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품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유류품이 발견된 이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이곳은 지역 소년들에게 속칭 비밀기지로 통용되던 장소였기 때문인데요. 수사 담당자는 범인이 훔친 가방과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는데요. 이외에도 이런 장소는 한 번이라도 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고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곳을 실제로 이용하는 인물 혹은 어릴 적 이곳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범인은 이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일 것으로 추측했죠. 다만 경찰의 수사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간 경찰에 들어온 정보 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보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는 테라다 씨보다 앞서 내린 한 남성의 증언인데요.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시각 약 10분 전쯤 현장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2인조 남성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죠. 늦은 시각이었기에 얼굴을 확실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목격한 두 남성은 15세에서 25세가량의 젊은 남성이었다고 증언했는데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으며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은 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목격 증언은 10시 40분 무렵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한 여고생의 증언인데요. 이 여고생에 따르면 당시 현장을 지나던 길에 공원 벤치에 40대 정도 되는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목격한 여성은 안경을 썼으며 갈색 코트를 입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어두운 곳이었던 데다 인적도 적었기에 왜 이런 시간에 여자 혼자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고 이 모습이 기억에 남았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 목격 증언은 사건 직전 현장을 지나던 자영업자 남성의 증언인데요. 이 남성은 몇 미터 정도 자신의 앞을 걷던 한 여성이 공원의 벤치에 멈춰선 후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은 갈색 코트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죠. 이 자영업자의 증언은 여고생의 증언과 더불어 CCTV에 찍힌 테라다 씨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성이 테라다 씨인지 확신할 순 없지만 만일 테라다 씨라고 가정한다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오는 모습과 주변을 둘러봤다는 증언을 고려해 볼 때 그녀가 누군가와 이곳에서 만날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한편 증언과는 별개로 사건으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난 후 역등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하던 사람들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할아버지가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 손주가 라며 합장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를 몇 명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이후로도 쥐이치멘 야마의 비밀기지를 이용하던 소년이나 문제아였던 미성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알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남편은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엄마를 잃은 둘째 아들을 위해 소풍에 싸갈 새우튀김을 밤새 준비하는 등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만 장의 전단지를 자비로 인쇄해 묘호 지역 주변에서 배부하는 것은 물론 사건 현장 근처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간판을 설치했고, 거기에 사건 발생 7년 후엔 사비를 들여 현상금도 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남편분과의 인터뷰 일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정말 사건에 대해 깊게 생각하신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사람이 올지 모르는 장소에서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고 도망쳤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망을 봤을 겁니다. 증언대로 범인은 젊은 남성 2인조로 키가 큰 남성이 가방을 강탈했고, 아내가 저항하자 키가 작은 남성이 찔렀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내분의 상처가 지명 기준으로 60cm 부근이었기에 이런 추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휴대전화가 반쪽이 났기 때문이죠. 범행 이후 이들은 자전거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 했고, 이때 가방을 떨어뜨려 영수증이 바닥에 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건 경찰이 목격자를 통해 몽타주 작성을 부탁했던 게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이후였던 것과 영수증이 뿌려진 곳에 경찰견을 투입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을 공표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시민들에게 총 183건의 제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은 풍화되었고, 최근 1년 동안 제보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사건 이후 남편분은 범죄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 서명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이 하루빨리 검거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10년 3월 15일 후쿠오카의 작은 섬인 노코노시마. 이곳 주민인 A씨는 평소처럼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연안을 바라보았는데요. 그곳엔 사람의 엉덩이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모르가레였고, 그녀는 하카다역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일이었는데요. 일처리도 꼼꼼했고 근무 태도도 좋았던 덕에 거래처는 물론 직장 내에서도 신뢰가 두터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후배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도 좋았기에 상사에겐 일처리가 훌륭한 부하로 후배들에겐 믿을 수 있는 선배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그녀는 사내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먼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된 탓에 결국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실하고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2009년 11월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레이코 씨는 회사에 갈 때면 늘 자동차를 이용했는데요. 2009년 11월경 그녀는 퇴근 도중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서로 상대의 과실이라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3기관의 과실 비율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레이코 씨가 15%, 오토바이 운전자 85%의 과실 비율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예상 외의 행동을 합니다. 바로 레이코 씨에게 나는 보험이 없으니 오토바이 수리를 당신 보험으로 부담해달라 라고 말한 것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둘은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서로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너네 집까지 찾아간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연말과 새해 연휴 동안 대략 20건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다소 위험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에 위협을 느낀 레이코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과 연락을 일임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도 레이코 씨가 살던 아파트 앞을 평소엔 본 적 없는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불안에 빠진 레이코 씨는 한 SNS에
당시의 불안한 심정을 적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 3일 전의 심야, 근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서 남녀가 목청을 높여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무서울 게 없을 정도로 사랑해. 널 죽일 수도 있어. 경찰에 잡혀도 무섭지 않아?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진술과 사건의 관련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0년 3월 5일, 이날 레이코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으로 출근했고 업무를 끝마친 뒤 저녁 7시쯤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목격이었죠. 한편 다음 날인 3월 6일엔 회사와 거래처 합동해 사내 골프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레이코 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가기로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장소에 레이코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잤나 싶어 동료는 전화를 걸었지만 레이코 씨는 받지 않았죠. 결국 동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로 방문했는데요. 문은 잠긴 상태에 노크를 하고 벨을 눌러도 답이 없자 결국 동료는 혼자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기에 레이코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족과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가족의 허가를 받고 레이코 씨의 방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실내는 다소 정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레이코 씨의 외출용 가방은 현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방 안엔 지갑 등 소지품들도 들어있는 상태였죠. 한편 늘 출근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실내에 남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단지 그녀의 개인용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네요. 또한 목욕탕과 베란다 유리창 일부가 깨진 상태였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이것은 골프 가방이 부딪혀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즉, 레이코 씨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찰은 레이코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했지만 마땅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 난항에 빠졌을 무렵 실종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3월 13일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는 후쿠오카시의 한 해안가에서 사람의 몸으로 보이는 것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레이코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기에 즉시 출동했지만 현장에 출동했을 땐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는지 해당 물체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3월 15일 후쿠오카시의 노코노시마에서 조개를 잡던 지역 주민에게 엉덩이 같은 게 물에 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물체를 수거했고 이 물체는 조사 결과 사람의 하반신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이 시신이 레이코 씨임을 발견했는데요. 첫 발견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4월 9일 이번엔 후쿠오카의 한 경정시설에서 검은 비닐봉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레이코 씨의 양팔이 들어있었죠. 그녀의 발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월 14일엔 스사키 부두에서 몸통을, 다음 날인 15일엔 머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신엔 저항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남아있었고 두개골엔 몇 군데에 걸쳐 금이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발은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은 이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실종 이후 그녀의 SNS에 누군가가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접속 기록은 16일 21시 전후로 이는 실종으로부터 10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단지 이것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은 레이코 씨의 동료 외에도 거래처 직원, 전 남친 등 주변 인물들을 철저하게 수사했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택 주변의 증언을 모으던 경찰은 한 주민의 증언을 확보하는데요. 그녀가 실종된 3월 6일 새벽 2시 무렵 이 주민은 처음 보는 남성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싼 채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은 다소 다리가 풀려있는 듯 보였고 남성이 여성을 부축한 채 끌고 가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차를 끌고 와 아파트 옆에 세웠고 여성을 조수석에 태운 뒤 건물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금방 차로 돌아온 후 운전해서 아파트 단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여성이 레이코 씨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레이코 씨의 방은 건물 2층이었기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 증언 외에도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오토바이 탑승자 역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차를 빌린 증거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수사 방향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급부상한 것인데요. 이 남성은 당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32세 B씨였습니다. 그는 근무처에서 TV를 훔쳐 전당포에 맡긴 죄로 체포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남성이 레이코 씨의 손목 시계를 TV와 함께 맡겼던 것이죠. 경찰은 B씨에게 이 시계를 어디서 손에 넣었냐 추궁했는데요. B씨는 경찰의 질문에 3월 7일경 전당포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이 손목 시계를 주었고 며칠 후에 다른 전당포에 맡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진술에 모순점은 딱히 없었고 증거 역시 없었기에 경찰은 사건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이후 4년간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만 2014년 2월경 레이코 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체포 이유는 레이코 씨와의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서의 일부를 위조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 집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는 없었고 결국 범인은 지금껏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제3자설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인근 주민이 남녀의 싸움 소리를 들었죠. 비록 당시 싸웠던 인물이 레이코 씨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녀에겐 주변 인물이 모르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와의 불화로 인해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용 휴대전화가 사라진 점, 타인의 SNS 로그인 기록이 있는 점 등에서 범인이 그녀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며 이 인물이 3월 6일 밤 레이코 씨를 부축해 아파트를 떠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설이죠. 두 번째는 오토바이 운전자설인데요. 연휴에 20번에 걸쳐 전화를 건다든지 집에 찾아간다고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나는 보험이 없으니 네 보험으로 수리하라는 이야기에 합의서 위조까지. 이 인물은 상당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과실 비율이 85%나 나왔던 것과 네 보험으로 내 오토바이를 수리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레이코 씨가 거절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범행 동기만 놓고 봤을 땐 정황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레이코 씨 개인용 휴대전화엔 본인과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물론 SNS엔 자신의 연락으로 불안해하던 레이코 씨의 기록이 남아있었기에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 등으로 받아들였다면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며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이토 카나. 홋카이도 무로란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밑에 남동생이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았기에 아버지에게 같은 디자인의 커플 팔찌를 선물하는 등 가족관계도 무척 화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4월경 그녀는 단기 대학을 졸업한 후 삿포로시 아츠베츠쿠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남성 A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 2014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지며 두 사람은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말싸움이 시작되면 카나 씨는 종종 혼자 있고 싶다며 집 밖으로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스트레스를 친구에게 털어놓곤 했는데요. 당시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에 관해 꽤 고민이 많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결혼을 한 달 앞둔 2014년 5월 3일 카나 씨는 퇴근 후 약 혼자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고 5월 4일 밤 0시 26분 그녀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내일 몇 시였더라?
그녀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다음날 친구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줄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녀가 이 메시지를 보냈을 즈음 약혼자와 가사 분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한창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그녀는 0시 40분 무렵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며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혼자 A씨는 이런 늦은 시간에 바깥은 위험하다며 그녀를 따라가 말렸고 이 모습은 맨션의 CCTV에도 녹화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A씨의 만류에도 카나씨는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향했고 A씨는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A씨가 목격한 카나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0시 47분 카나씨는 친구에게 다시금 메시지를 보냅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집을 뛰쳐나왔어. 그리고 3분 뒤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머리가 뜨거워졌을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때 메시지를 보내며 걷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근처 편의점 CCTV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바깥이 너무 추워서 나온 걸 후회한다는 등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던 그녀는 갑자기 0시 56분의 답변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도 카나씨는 답변은커녕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약 4분 후인 새벽 1시 무렵 약혼자인 A씨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온 것인데요. A씨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 카나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살려줘. 경찰 좀 불러줘. A씨에 따르면 당시 카나씨는 무척 겁먹은 듯한 목소리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는 지금 어디냐고 거듭 물었지만 카나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이내 전화기 너머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카나씨에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전화기를 들고 건물 1층으로 내려왔지만 이내 전화는 끊어졌다고 하네요. 걱정이 된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A씨가 카나씨의 휴대전화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려달라, 경찰을 불러달라는 말은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카나씨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이날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그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기에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찰견을 동원해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추적에 나선 경찰견들은 수풀 등이 있는 녹지의 북쪽 부근에서 멈춰섰기에 경찰은 카나씨가 이 부근에서 자동차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원 160명을 동원 자택 근처를 쥐잡듯이 뒤졌지만 카나씨는커녕 유류품 등 증거가 될 만한 단서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실종으로부터 3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경 카나씨의 집 주변에 살던 한 지역 주민은 평소처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민은 집에서 약 700m가량 떨어진 잡목림 부근을 지나던 도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주민이 발견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카나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카나씨는 발견 당시 속옷 차림에 오직 양말만을 신고 있었고 시신의 대부분은 낙엽으로 덮여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장소는 그간 경찰이 총 4번에 걸쳐 이미 수색을 끝마친 지역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한 후 경찰 수색이 끝난 뒤 옮겼을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현장에는 외부에서 시신을 운반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데다 시신과 낙엽의 상태로 볼 때 같은 현장에 장기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면 그녀는 1번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며 2번은 피해자의 자택, 3번은 피해자가 편의점 CCTV에 찍힌 장소라고 하는데요. 시신에는 약혼 반지나 목걸이, 팔찌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금전 목적의 범행이 아니며 범인이 시신의 발견을 늦추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졌고 이에 경찰은 6월 1일 수사본부를 설치,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선 그녀의 약혼자 A가 용의선상에 올라 면밀한 수사를 받았지만 A의 자동차나 방에선 혈액 반응이 전혀 없었기에 그가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수사는 진전 없이 시간만이 흘렀고 그해 여름 한 인물이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시신 발견 당시 경찰은 카나 씨가 발견된 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DNA를 채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건 때문에 체포된 한 남성의 DNA가 시신 발견 현장에서 채취한 신원 미상의 DNA와 일부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은 니시키노 마사유키라는 인물로 그는 사이다마현의 한 가정집에서 절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5월 27일엔 MN18이라는 불법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약물 검사를 위해 채취한 그의 DNA가 카나시 사건의 것과 일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9월 23일 퇴근하던 니시키노에게 접근, 임의 동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니시키노는 여기서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동차 엑셀을 밟아 그 자리에서 도망쳤던 것이죠. 눈앞에서 용의자를 놓친 경찰은 서둘러 그의 뒤를 밟았지만 경찰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동차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자동차가 발견된 곳은 오타루시의 한 항만 선착장으로 자동차 내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그의 차에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카나 씨가 입고 있었던 코트의 단추였죠. DNA 일치와 더불어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되었다 보니 경찰은 카나 씨 살인사건의 범인이 니시키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이로부터 2주일 후인 10월 6일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삿포로시 근교의 니키초의 한 다리에서 니시키노가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이죠. 발견 당시 주변에 유서는 없었으며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한 탓에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어 사건의 진상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경찰이 주변을 사회에 걸쳐 수색했음에도 정작 3주간 같은 곳에 방치된 시신은 발견하지 못한 점, 게다가 눈앞에서 용의자가 자동차로 도망치도록 두었던 점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경찰의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또한 니시키노와 카나 씨는 사건 직전까지도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기에 니시키노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17년 9월 29일) 아침 8시 반, 키타kyūshū시 거구라미나미쿠 요시다가와. 이날 근처를 걷던 인근 주민이 다리에서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요. 주민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 물체는 사람의 두개골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는 보나마나 가짜겠지 하는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석연치 않았던 그는 다음날인 9월 30일 오후 4시 반 무렵 직접 강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확인한 두개골은 진짜 사람의 뼈였죠. 남성은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비로소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다음날인 10월 1일 요시다가와의 풀숲에서 추가적으로 사람의 뼈를 발견했는데요. 그 수가 굉장히 많았기에 발견한 뼈를 모으면 거의 전신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선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갈색 머리카락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현장은 강폭 3.8m, 수심 약 15cm가량의 매우 얕은 개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찰이 시신의 뼈를 분석한 결과 시신은 약 30세에서 50세 정도로 추정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났으며 사인은 밝혀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의 뼈엔 이상한 점이 있었죠. 무려 양팔과 양다리가 잘렸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슴과 복부도 날붙이로 공격당했다는 점이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현장 주변엔 뼈 이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신원 확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경찰은 한 제보를 통해 비로소 시신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여성이 호가이게 하루미라는 여성일지 모른다는 정보를 통해 경찰은 그녀의 자택에서 유류품을 입수해 DNA 비교 분석을 실시했고 2018년 1월 30일 마침내 의문의 시신이 하루미 씨 본인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가이게 하루미라는 여성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호가이게 하루미. 그녀는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소에다마치에 살던 여성인데요. 과거 그녀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동창생에 따르면 학창시절의 그녀는 무척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그녀는 부모님, 남자 형제와 함께 살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그녀가 17세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우연히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이 남성과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남성은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았던 모양인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 후 이 남자는 하루미 씨의 집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부부가 된 두 사람 사이엔 딸이 태어났고 언뜻 보기엔 이들은 화목한 대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는 어째서인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사이가 나빴다는 추측도 있지만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결국 이 집엔 하루미 씨와 남편 그리고 그녀의 딸 이렇게 3명만이 남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전 아이가 1살 정도였을 무렵 남편마저 집을 나가버렸던 것이죠. 결국 딸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된 그녀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16년 1월 무렵엔 아동 상담소에 먹을 게 없다 라며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 2017년 봄 즈음엔 근처 주민에게도 곤란한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에도 경제적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던 모양인지 그녀는 2017년 봄에 당시 2살이었던 아이를 아동 보육시설에 맡겼다고 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를 맡긴 후 그녀의 집엔 한 젊은 여성이 빈번하게 놀러왔었고 이들은 무척 즐거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의 목격을 기점으로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이후 약 2개월 후인 9월 말 자택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외딴 시골의 강변에서 그녀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경찰은 DNA 검사를 위해 하루미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방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녀의 집엔 혈액 반응은 물론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정황상 그녀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죠.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엔 정보가 너무도 적었던 탓에 사건의 CCTV는 물론 과거의 여러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은 2017년 6월경, 즉 마지막 목격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촬영된 CCTV 사진입니다. 151cm의 작은 체구에 갈색 머리였던 그녀는 당시 빨간 핸드백과 하얀 토트백을 들고 있었으며 딱히 눈에 띄거나 이상한 모습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눈길이 가는 점은 그녀의 문신인데요. 일본은 문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그녀의 왼팔과 허리엔 사진처럼 날개와 십자가 문신 외에도 알파벳 문신이 있었다는 제보도 존재합니다. 한편 그녀가 발견된 장소 역시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녀가 발견된 요시다가와라는 장소는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으로 지역 주민에 따르면 지역민들도 잘 접근하지 않는 외딴 장소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도보는 물론 자동차로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경찰은 정황상 범인이 유기 현장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여기서부터는 대표적인 3가지 가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젊은 여성 범인설입니다. 주변 주민들이 사건 전에 젊은 여성이 집에 놀러 왔었다, 즐거워 보였다 라고 증언했던 문제 여성은 아쉽게도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지만 너무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그녀가 범인이라 주장하는 일본 네티즌들에 따르면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강가까지 내려가는 길이 꽤나 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이 운반하기 쉽도록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 옮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남편 범인설입니다. 남편에 대한 정보 역시 대중에 공표된 정보가 전혀 없지만 만일 두 사람이 이혼한 사이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과거 부부 생활에 대한 불만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묵은 원한은 살인의 동기가 되기엔 충분하죠. 다만 이 두 사람은 경찰 역시도 수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를 공개하거나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제3자의 범행이라는 가설 역시 존재하는데요. 과거 그녀는 집에 먹을 게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그녀가 일을 했던 것 같다는 주변 주민의 증언도 그녀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했다는 정보도 없었기에 남편이 떠난 후 대체 어떻게 생활을 이어갔는지가 미스터리하다며 그녀는 평범한 아르바이트나 직장 같은 일이 아닌
성인업소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했었고 빚을 지거나 범죄자에게 연루되어 살해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 역시 존재합니다. 사건으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해킹 피해에 관한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비록 종결되었지만 의문점이 많이 남는 미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무토 유카. 그녀는 기후현 세기시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여성으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1월 25일 유카 씨는 이날 아침 8시 30분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랑 딱히 다를 바 없이 사무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11시 15분경 그녀는 어째서인지 갑자기 회사를 나왔고 그 길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동차는 물론 지갑, 휴대전화도 회사에 둔 채였다고 하는데요. 회사 안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유카 씨는 얼굴이 빨갰고 호흡도 거칠어 보여서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30분가량이 지난 11시 45분경 회사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곳을 터덜터덜 걷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다른 회사 직원에게 목격되었고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복귀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은 가족에게 연락했고 연락을 받은 그녀의 어머니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 수사가 시작되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드론과 헬리콥터는 물론 경찰견까지 동원해 근처의 강과 산 등을 꼼꼼히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녀를 추적하던 경찰견은 어째서인지 마지막 목격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회사의 옆길을 따라 이동하던 도중 냄새가 사라졌는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경로 주변의 주택은 물론 창고나 숲 등을 수사했지만 유력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그녀의 실종이 단순 실종이 아닌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인간관계나 실종 직전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실종 전 그녀는 다소 상태가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는 말을 시작으로 촬영당하지 않기 위해서 라며 휴대전화 렌즈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무서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언니가 무슨 일이냐 묻자 유카 씨는 SNS에서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은 이전까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SNS를 통해 이를 해소했었는데 그 SNS에서조차 문제가 생겼기에 도망칠 곳이 없어졌던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그녀의 이변을 눈치챈 사람은 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카 씨가 실종되기 3일 전에 그녀를 만났다는 친구는 뭔가 이상했어요. 말을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웃지도 않고 밥도 전혀 먹지 않았어요. 때때로 울기도 했었고 심할 땐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라며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 같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당시 유카 씨는 친구에게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시당하고 있어. 평소 대화를 엿듣고 있어. 위치 정보도 전부 들키고 있어. 라는 말을 하며 칼에 찔릴지도 몰라. 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렇듯 언니를 포함한 그녀의 주변 사람은 이상함을 느꼈고 이 불안감은 당시 그녀의 SNS에도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종으로부터 2일 전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미안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살려줘. 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실종 전날인 24일 저녁 7시경 다른 친구가 유카에게 함께 밥이나 먹자 라는 메시지를 보낸 순간 그녀의 라인 계정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라인의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계정과 비슷한데 이 계정을 삭제했던 걸 보면 그녀는 모종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카 씨는 실종 직전 라인 계정을 삭제했기에 경찰은 회사에 남겨져 있던 휴대전화를 수거, 데이터 복원을 의뢰했는데요. 복원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만나고 싶을 뿐 사람만 있다면 너무도 고마울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한 결과
마침내 그녀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한 것은 실종으로부터 2개월 후인 2020년 1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나가라가와 강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경찰은 현장에 사건성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은 시점에서 3가지 의문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원까지 시간이 남아있었음에도 경찰은 복원된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점인데요.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했기에 과연 사인은 무엇이었으며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어째서인지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미디어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가 발견된 시기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겹쳤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조차 없었던 것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죠.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나마 인터넷 기사의 극히 일부에서 발견 소식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보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지 시신이 발견되었다 라는 말만 있을 뿐 발견 장소나 유서의 유무 등 자세한 정보는 전혀 없었죠. 셋째는 수사 당시 경찰견이 보인 행동입니다. 당시 경찰견은 길 중간까지 따라가다 어느 자리에서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누군가가 그녀를 차에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경찰견은 만능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나 통행량, 교통량 등에 의해 지면에 남겨진 냄새가 사라지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는 그녀가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죠. 사건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설들을 찾아봤는데요. CIA 관련설, 야쿠자 관련설 등 온갖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가설이 있었는데요. 이는 해리성 둔주설입니다. 즉, 실종 당시 그녀는 해리성 둔주라는 정신질환이 발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인데요. 그 근거는 실종 직전 그녀가 보인 행동 패턴입니다. 해리성 둔주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갑자기 훌쩍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질환이 발병할 경우 기억 상실도 함께 발생하기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쳐도 그녀가 왜 사망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죠. 여기서부터는 저 개인적인 추리입니다만 아무래도 역시 범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의 사립탐정 아네사키 카즈미 씨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납치 사건엔 휴대전화를 두고 약속 장소로 와라 라는 식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현대 사회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회사에 둔 채 외출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럽다 보니 1. 실종 이전 행동으로 봤을 때 유카 씨는 해킹범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혔고, 2. 회사에서 범인에게 약속한 장소에 빈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3. 납치 후 살해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제 추리 역시도 어째서 경찰이 황급히 수사를 종료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보니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해커가 경찰의 약점이라도 잡았던 걸까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은 특이한 이름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나미 알프스시인데요. 이런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이 지역은 3000m대의 높은 산이 즐비한 지역으로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인 풍경이 알프스와 비슷하다고 이런 별명이 붙여졌고 2003년경 공식적인 행정구역명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나가즈치 아야코. 사이타마현 출신인 그녀는 20대 초반 무렵 직장에 회화 동호회를 가입한 것을 계기로 프로 화가에게 지도를 받으며 풍경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작업 방식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매일같이 그 장소로 이동,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 작품 전에 출품을 한 경험도 있었고 2010년경엔 미디어에 소개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 예쁜 풍경이 가득한 미나미 알프스로 이사한 후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사교성이 좋고 상냥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평판 역시도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용한 작은 마을에 살며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녀에게 돌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2020년 6월 2일 아침 무렵 그녀는 남편에게 풍경화를 그리러 갈게 라고 말한 후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약 2km 떨어진 후카자와 강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 당시 그녀가 강변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역에 살던 지인 A씨가 목격,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무렵 당시 수자원 공사 직원이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 그녀가 그림을 그리던 후카자와 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엔 그림 도구만 놓여있고 정작 아야코 씨 본인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오후 3시경 아침에 인사를 나눴던 지인 A씨가 다시금 인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림 도구만 놓여있을 뿐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자동차 역시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A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야코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 역시도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는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견을 동원해 즉시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그녀가 그림을 그리던 현장엔 그녀가 타고 왔던 차량은 물론 그림 도구, 지갑, 휴대전화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지갑 속 현금 역시도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엔 혈흔이나 몸싸움을 벌인 흔적 등도 없었기에 다음 날인 6월 3일 경찰은 소방대원을 포함한 다수의 수색대를 조직, 현장 주변을 본격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결과 후카자와 강 바닥에서 그녀의 외투가 발견되는 것을 시작으로 모자와 붓 등의 유리품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아야코 씨가 물에 빠져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납치한 범인이 버렸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기에 드론을 투입하는 한편 수색대의 인원을 늘려 강 하류와 인근 산림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죠. 이에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이나 블랙박스 분석은 물론 아야코 씨의 자택 수사, 인근 주민에 대한 사정 청취 등을 실시했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수상한 자동차가 현장 인근에 장기간 주차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사건과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실종으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7월 2일 오후 4시경 마지막으로 그녀가 목격된 장소에서 70m 떨어진 곳엔 배수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수색하던 한 소방대원은 이 시설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배수시설에서 나는 냄새가 아님을 직감한 그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신은 누군가가 감춰둔 듯 낙엽이나 돌 등에 덮여 있었으며 어느 정도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훼손 정도가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릎 아래 양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시신의 DNA를 감정했고 그 결과 시신은 아야코 씨 본인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볼 때 경찰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시체 유기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유력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6월 2일 시체 유기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기에 경찰은 사건의 죄목을 시체 유기에서 살인으로 전환, 지금도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그녀는 사건으로부터 한 달 후 그림을 그리던 현장에서 고작 70m 떨어진 배수시설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실 이 장소는 수색대가 그간 몇 번이고 수색을 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시신을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시신을 들키지 않기를 원하기 마련이죠.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한 지역이기에 범인이 시신을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훨씬 찾기 어려운 곳에 유기할 수 있음에도 어째서인지 이 사건은 오히려 현장에 가까운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이죠. 둘째로 범인이 대체 왜 무릎 아래 양 다리를 잘랐는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문이나 치아의 치료운 등의 상해를 입히기 마련이고 면식범의 소행인 경우 얼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마련입니다만 이 사건의 범인은 어째서인지 무릎 아래를 절단한다는 다소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이죠. 세 번째로 사건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으나
2020년 6월 2일 그녀가 실종되었던 당일날 당시 현장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공격당해 병원에 호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건 사이의 관련성은 알 수 없지만 피해자는 아야코 씨와 아는 사이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한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대자연을 좋아하던 피해자 아야코 씨는 2019년경 미나미 알프스에 고속철도 공사가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미나미 알프스 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서를 보낸 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2020년 1월경 그녀가 살던 마을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이 화재로 인해 한 4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화재는 1월뿐만 아니라 2020년 5월에도 발생했으며 바로 다음 달인 6월에는 아야코 씨가 실종, 7월에 양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렇다 보니 지역민들 사이에선 한 가지 소문이 돌게 됩니다. 고속철도 공사를 반대했던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긴 누군가가 강한 원한을 가지고 그녀를 살해했으며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그녀의 다리를 자른 후 일부러 발각되기 쉬운 곳에 유기했다는 이야기죠.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시신에 남는 의문점은 물론 원인 불명의 화재도 설명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건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작년 백부에서 있었던 미제 사건인데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살던 곳이다 보니 다른 분들보다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일 출퇴근하던 길을 범인이 뛰어서 도망갔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 목격 지점도 예전 직장 코앞이었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저녁 7시 45분 일본 오이타현 베푸시 가미하루초 친구 사이였던 대학생 2명이 각기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가 이들을 향해 돌진했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이들을 들이받은 후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차를 멈췄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운전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후 갑자기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것도 맨발로 말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바다까지는 도보로 대략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만 범인은 전력 질주로 약 12분 정도 만에 바닷가에 도착했는데요. 그가 도주하는 모습은 도로나 상가의 CCTV에 생생하게 찍혔고 결국 그는 항만 근처 한 지점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엔 범인의 유류품이 남아있었는데요. 그가 방치한 자동차 안엔 스마트폰, 지갑, 가방, 슬리퍼,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고 이 영수증은 사건 직전 한 가게에서 컵을 살 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대학생 2명 중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다른 1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범인의 신원이 명확하고 CCTV에 영상도 찍혔다 보니 경찰은 빠른 검거를 예상했지만 범인은 지금껏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항만 근처에서 그가 도주 당시 입었던 옷가지가 발견되었을 뿐이었죠. 생존한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현장 근처 쇼핑몰에서 범인이 음악을 크게 틀고 지나가는 모습과 사망한 친구와 범인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정황상 친구가 볼륨이 크다고 주의를 주자 이에 앙심을 품은 범인이 자동차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둘을 차로 밀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오이타현 히지마치에 살던 하타 요이치였는데요. 본래 치바현 출신인 그는 성장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하타는 뒤에서 자신에게 지우개를 던졌다는 이유로 동급생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찌른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혐의로 2013년경 기츠레가와 소년원에 수감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재판에서 몇 년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복역을 끝낸 후 대학에 입학했고 치바현에서 살다 사건으로부터 1년 전 오이다현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그와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남에게 지적을 받으면 곧바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175cm에 체중 58kg에 다소 마른 체형이었던 그는 15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여행을 다니는 등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사고를 일으킨 그는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데요.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은 탓에 5월 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육성이 들어간 자료 화면을 잠시 보고 가시죠. 刺身だっけ違う、刺身だ、刺身。怒られるぞ。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저 괴미사의 개인적인 추리입니다. 먼저 제가 주목한 부분은 범인이 도주한 경로인데요. 범인의 목적지는別府요트하버였고 만일 사고를 낸 곳에서 최단 거리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別府역을 통과해서 대로로 직진하는 것이 가장 짧습니다. 심지어 여긴 다소 완만한 내리막길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가 제일 짧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 대로는 제 출근길이었습니다. 제가 입사 초기에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른지 직접 여러 루트를 돌아봐서 아는데 결국은 이 길이 가장 빠릅니다. 이건 범인의 도주 경로인데요.別府역을 통과한 것이 아닌 역 남쪽의 시장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인적이 드물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트하버로 향하는 마지막 이 부분, 이 구역은 성인업소가 많아서 저녁 7시경엔 사람이 많기에 범인은 성인업소 구역의 바로 옆 블럭 길로 이동한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옆 블럭이지만 개인 병원과 여관, 신사가 있는 꽤 조용한 곳입니다. 즉, 범인이 굳이 맨발로 여러 골목을 돌며 도주한 걸로 볼 때 사람의 눈과 CCTV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길을 돌아갔던 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는데요. 범인은 옷을 버려두고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라는 점이죠. 먼저 범인의 옷가지가 발견된 곳은 이곳 요트하버입니다. 그는 도주 당시 지갑도 휴대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맨발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능성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쪽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트위터에선 범인이別府도서관 버스 뒤에 숨어있던 걸 밤 11시경 봤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 진술대로라면 유메타운을 경유한 후 서쪽 방향으로 되돌아가거나 쿠스노키마치를 경유해서 가야 하는데 대형 쇼핑몰인 유메타운 쪽에는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인데다 당연히 CCTV가 있고 쿠스노키마치를 경유해 가기 위해선 대형 주차장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엔 블랙박스가 있기 마련이죠. 만일 그가 왔던 길로 도주했다면 언론 보도는 물론 추가적인 CCTV 영상 공개가 있었을 것인데 요트하워를 향해 도주하는 모습만 찍혔다 보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쪽으로 도주했다. 남쪽으로 도주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반드시 유메타운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형 쇼핑몰에 차량 입출입로를 지나야 하는데 상반신을 탈의한 20대 남성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목격자 증언이 없을 리가 없죠. 게다가 유메타운 뒤쪽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설 관리를 위해 CCTV가 있습니다. 셋째, 북쪽으로 도주했다. 이쪽 라인은 제 전 직장이 있는 곳이라 잘 압니다만 이쪽 골목은 CCTV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 입구에 설치하는데요. 있는 시설만 해도 일본 굴지의 호시노 리조트에 오에도 온센모노가타리, 니시테츠 호텔, 마츠키소 등등 영상에 찍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는 루트가 아니죠. 그렇다면 범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생각엔 이 건물, 여긴 범인의 옷가지가 발견된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건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도 방송과 일본 유튜버 2명 외엔 다루질 않더라고요. 이 건물은 선착장 겸 보트 보관소로 건물 우측은
백부 모 고등학교의 부활동에 사용됩니다. 퇴근길이면 햇빛에 그을린 학생들이 보트를 손질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이 건물 혹은 근처의 보트에서 구명조끼나 옷가지 등을 훔쳐 바다로 노주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구명조끼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점, 범인이 평소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CTV에 찍히지 않고 맨발로 이 지점에서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탈출 가능한 루트는 오로지 바다뿐이기 때문이죠. 한편 얼마 전인 2023년 5월 24일 약 30km 정도 떨어진 오이타시의 바닷가에서 상의를 탈의한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범인 역시 상의를 탈의한 채 사라졌다 보니 이 시신이 하다 요이치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시신이 입고 있던 하의는 청바지였고 하타는 도주 당시 검은색 반바지였다 보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데요. 범인의 유류품 공개와 더불어 사건에 대해 유족은 상상해보세요. 이게 내 아이를 죽인 범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있을 수 있으신가요? 왜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영상이나 유류품을 공개한 것인가요? 아들의 박살난 오토바이를 보고 사건의 잔혹함을 목격한 후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곧 1년.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